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입니다. 정권 교체 후 집권 여당의 첫 공식 지도부가 김기현 대표 체제로 꾸려졌습니다. 최고위원도 이른바 범친윤 후보가 모두 차지했는데 전당대회 결과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일제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대승적 결단이라는 설명이지만 굴욕적 외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셉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속속들이 파헤쳐 촌철살인 분석해보는 시간. 오늘은 김재섭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법률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설주환 변호사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김재섭 위원장님 두 번째 참석이시고 네. 8일 오후에 저기 일산 킨텍스 전당대회 참석하셨었나요? 그럼요. 저는 현직 당협위원장들도 참여하게 되어 있어서 예. 그 대통령이 맨 앞자리에 앉고 예. 한 세 번째 줄 정도에 앉아서 예. 무대 바로 앞에서 관람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분위기 어떻던가요? 저는 뒤에 이제 뭐 박상민 가수가 나와서 뭐 노래 부르는 네. 이런 부분 봤는데 그 일단 공교롭게 네. 저희가 3월 8일 날 전당대회가 있었고 지난해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 그랬죠. 그 이제 1년. 윤석열 네. 대통령이 또 참여를 했고 예. 거기에 계신 당원분들 대다수가 사실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하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한 1년 전에 마지막 3월 8일 날 유세했던 예. 광화문에서 유세했던 그 분위기가 약간 재현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전당대회 플러스 윤석열 대통령 1주년 기념 약간 이런 예. 느낌이 들어서 좀 굉장히 좀 그 떠들썩했다 예. 이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축제가 잘 치러진 것 같네요. 그죠? 옆에서 보기에도. 네. 네, 뭐 상당히 그러니까 한 번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예. 어저께가 마지막이 돼가지고 네. 조금 아쉬운 점도 없지 않지만은 뭐 그런 대로 상당히 뭐 국민의힘 자체 내적으로 1주년 어찌 보면 선거 딱 1년이 되던 날이어가지고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제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 이 새 지도부 친윤 싹쓸이로 가져왔습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헌신과 희생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지도부가 꾸려졌는데 일단 최고위원 또 네. 청년 최고위원 이 자리까지 해서 사실은 좀 이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전망과는 좀 달랐던 것 그렇죠. 같아요. 또 이른바, 다른 네. 의미의 이변이었죠. 천하용인 네. 여기서 천을 뺀 아용인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심지어 또 약간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게 아니라 뭐 6위권, 7위권 이렇게 간 걸 보니까 사실은 천하용인이라고 하는 요 브랜드가 당내에서 제대로 유효하게 먹히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아용 그러니까 허은하 후보와 김용태 후보 둘 가운데서 한 분 정도는 그래도 자위권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했고 결선까지도 갈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결과를 딱 가보니까 결선도 가지 않고 그 소위 말하는 개혁 후보들이 하나도 이 지도부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보고 역시 제가 조금 전에 1주년이라고 했는데 네. 대통령 1주년, 대통령 집권 1년 차 이때는 결국 여당의 상징은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는 사람들, 대통령과 결이 맞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대거 들어가게 되고 대통령과 약간 거리가 있는 사람들 내지는 대통령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우수수 떨어지는구나. 이게 저도 사실 깜짝 놀란 부분입니다. 예. 우리 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전반적으로? 일단은 뭐 민심과는 상당히 좀 괴리가 있구나. 정말 당심과 민심은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런 면에서라면 이번에 뭐
대표뿐만 아니라 예. 어떠한 최고위원 구성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당원 100%로 한 거에 대한 뭐 그 반증,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상당히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대표보다는 예. 대표 결과보다는 최고위원 구성에 대한 결과가 상당히 의외였다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어찌 보면 정광훈 목사와 같은 이제 극우 세력,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오른쪽에 계신 분들의 집단적인 힘이 발휘된 것은 아닌가. 특히 저는 그때 제가 이걸 어디서 갑자기 생각이 났냐면 그때 제가 김재섭 위원과도 그 3.1절 날 그때 우리가 방송 끝나고 나오는데 당시에 그 광화문에 정광훈 목사 집회가 맞아요. 지금 개최를 했었거든요. 예. 당시에 저 나오면서 되게 그 방송 끝나고 나오면서 들었던 그 구호 중에 상당히 의외였던 게 뭐였냐면 김재원을 밀자. 정광훈 목사 아하. 쪽에서 김재원을 예. 지지하자. 그래도 민영삼은 절대 안 된다. 예.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예. 그 그러니까 지난 다- 방송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당시에 예. 또 김재원 당시 후보가 그 집회 현장에 왔었었고요. 예. 근데 어저께 결과가 최고위원 보니까 일위. 최고위원 수석 최고가 됐어요. 김재원 후보가. 그리고 태영 후보를 또 그 정광훈 목사 그죠. 집회에서 네. 밀었거든요. 근데 소위 그러니까 이게 이 전당대회에 들어오면서 정광훈 목사 쪽에서 신규로 진입한 어떤 그 당원들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최소한 5만에서 10만 원 될 것이다. 어찌 보면 아주 굳건한 집단표가 있다라는 얘기가 들었었는데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정광훈 목사 쪽이 황교안 대표 쪽을 밀었죠. 근데 황교안 대표는 막바지에 거의 뭐 고소전을 거치면서 서로 이제 반목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를 보면 겨우 4만이에요. 10%를 넘지 않았어요. 이게 예. 원래는 유의미해지려면 10%를 넘어야 정상이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뭐 조직적인 이 집단의 그 표가 좀 작동한 것은 아닌가. 그게 이제 그 표의 성격은 구구적인 굉장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오른쪽에 있는 집단의 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 최고위원 결과를 보면서 약간은 어떤 그러한 힘이 작용을 했구나. 근데 이게 정상적이냐? 예.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래서 그러니까 민심을 여론조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가 너무 당 내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한 10만 정도, 5만에서 10만 정도의 집단표가 움직여버리면 이게 당 선거의 결과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상당히 이 최고위원 저는 선거 결과를 보고 이게 또 뭔가 또 작동한 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김 위원장님도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심과는 좀 동떨어진 결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극우 세력 좀 이렇게 태극기 부대 이쪽에 입김이 좀 작용을 한 것 같다. 이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로 일단 민심과 네. 당심이 괴리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7대 3도 그 고수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 당시에 민심을 30%는 넣어야 된다. 그렇죠. 예, 네. 당심이 70%라고 하더라도 30%의 민심이 반영이 돼서 균형추의 역할을 항상 해줬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신뢰를 받지 못했던 때에 과거 이제 자유한국당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어느 정도 인정을 받기 시작한 때가 제 생각으로는 2011년 4월 7일에 있었던 재보궐선거 때부터라고 예, 생각하거든요. 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국민의힘에서 가져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집권 정당으로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봤는데 그 당시에 선거룰이 민심 100%였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최대한 민심을 많이 당 안에 반영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들여다보게끔 하는 정당, 국민들이 참여해서 바꿀 수 있게 하는 정당을 만들어 놓는 것이 사실 당시에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초석을 닦았던 제일 중요한 스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당원 100%는 다소 과거 회귀적인 면모가 분명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민심에서 나오는 여론조사와 당심의 여론조사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차기 지도부라든지 아니면은 다음 지도부가 여기에 대한 뭐 의견 조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이건 당원들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 같은 이제 당원이자 당협위원장들은 이 룰에 대해서 더 이상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 지도부가 이것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극우 세력들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당대표 선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안철수 후보와 김기현 후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뭔가 극우 세력의 입김을 논하기 좀 어렵지만 예. 적어도 최고위원 후보들 가운데서는 다 굉장히 그 득표차가 크지 않았거든요. 예. 몇 퍼센트 차이. 예. 그러니까 조직표로서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차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극우 세력들이 이것이 뭐 좌우해서 최고위원들을 선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긴 나오는데 사실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은 뭐 아까 정광훈 목사를 말씀하셨는데 정광훈 목사가 누구 찍으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 계신 분들이 다 그 사람 찍지도 않습니다. 하다못해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이분 찍어주세요 해도 안 듣거든요. 하다못해 와이프도 설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 있는 표라 하더라도 누구 찍읍시다 해서 다 그쪽으로 표가 간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저는 그건 오산이라고 그렇다면 생각합니다. 태영호 후보가 사실은 가장 약세라고 전망이 됐었는데 이번에 4위 안에 들었어요. 네. 이건 어떤 의미라고 해석이 되시나요? 저도 이제 그 선거 기간에 여러 당 행사라든지 이런 걸 가고 저 역시도 지역의 당 행사를 참여를 했었는데 그 개최를 했었는데 태영 후보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뛰었다. 예, 미리 와서 인사 다 하시고 끝나고 나서 인사하시고 그러니까 거의 자리를 지키면서 아마 그런 것들도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고 또 태영 후보가 가지는 상징성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또 북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 뭐 이런 상징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당원분들이 움직이셨고 저는 극우 세력들이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당을 좌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강용석 후보가 경기도지사 뭐 굉장히 높은 지지율 받고 뭐 여론조사 보면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 있었고 민영사 후보도 높은 지지율이 있었고 극우 세력에서 지지하는 정광훈 목사를 제외하고 지지하는 분들 많았는데 결국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그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을 보면 장해찬 후보가 득표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네. 장해찬 후보는 사실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이른바 우리 개혁 보수 이준석 전 대표 측과는 좀 나를 세웠었고. 네. 근데도 이렇게 높은 득표율이 나온다고 좀 사람들이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심의 표현이죠. 네. 어찌 보면 당 대표보다 더 높아요. 네. 당 대표는 그러니까요. 52%인데 청년 최고로서는 55%. 또 이제 물론 청년 최고위원회 이제 그 경쟁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장해찬 그 이사장하고는 좀 다른 조금 기존의 인지도가 많이 약한. 저는 지금 또 이긴 후보는 제가 천하영인회 가지고 제가 같이 봤지만은 솔직히 김가람 후보라든지 또 한 분은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분들은 얼굴도 몰라요. 저도 얼굴을 몰라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지도에서 조금 다른 어떤 좀 널리 기존에 알려져 있던 분들에서 좀 유력했고 특히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기존의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신 분들이 그래도 득표율이 높았다. 김기현 후보 말고 이제 최고위원 순서를 보면 대부분 근데 이제 미디어도 이번에 민영선 후보가 떨어지면서 유튜브보다는 아직까지는 정평, 그다음에 신문 이쪽으로 더 훨씬 더 치중되고 있구나, 기준을 두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앞으로의 선거에서 이런 레거시,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라는 새로운 뉴 미디어 체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앞으로 더 비율을 바꿔갈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저는 유의미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비슷하거든요. 민주당도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뭐 총선이라든지 앞으로의 또 전당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 상당히 좀 기초가 주목되는 선거였습니다. 이 SNS가 아무래도 좀 떠들썩하고 좀 그 안에서 좀 소통할 수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서 뭔가 세력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최근의 선거를 계속 보면 이런 SNS를 통해서 모인 것보다는 침묵하고 있었던 대다수가 오히려 더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모습이 또 많이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 떠들썩한 소수보다 침묵하는 다수가 무서운 법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어떻게 투표장에 나가고 누구를 찍느냐가 늘 중요한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천하람 후보가 사실은 저는 꽤 높은 지지율을 받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던 것이 천하람 후보 스스로도 30%까지 예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확실한 지지세가 있었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젊은 2030 세대들, 그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굉장히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어떤 인터넷 밈이라고 활용하는 것들, 그런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문화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정치에 반영을 해서 굉장히 바이럴이 빠르게 일어나게끔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온 결과보다 제 생각은 천하람 후보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좀 커지고 있구나라고 저도 착각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대다수의 당원들의 생각은
천하람 후보를 지지했던 젊은 2030 세대 여기랑은 좀 결이 확실히 많이 달랐던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가셨고 투표를 직접 하셨고 윤석열 정부가 가장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전략적으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당 대표 사실 이게 핵심인데 저는 이제 천하람 후보 특히 안철수 후보 이 두 사람 간의 표 차이가 약 한 10%포인트 좀 안 됐지만 네. 그래도 이게 많이 좁혀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른바 친윤, 윤핵관 이쪽은 네. 싫지만 그래도 내가 천하람까지는 못 가겠다 이런 표심이 좀 있었던 조금 거예요. 뭐 네. 물리적으로도 기간이 너무 짧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천하람 후보가 기존에 뭐 미디어에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는 있었지만 예. 또 당원들과의 스킨십이 많았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예. 아마 이번이 저는 거의 처음으로 당원들과의 스킨십을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또 그 예를 들어서 조직적인 선거, 그러니까 조직을 이용한 선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런 그 당심 100%인 선거에서는 좀 한계점이 보인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당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주류는 아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기존의 김기현 후보 쪽에서는 내심 굉장히 불안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 이제 솥단지에 있는 정말 누룽지까지 긁어 모은다는 심정으로 모든 표를 긁어 모았을 때 지금 이 정도 52% 저는 예.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이것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 밖에서 국민의힘 당 밖에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가 이거밖에 진짜 뭐 대단한 숫자긴 하죠. 과반수가 넘었다는 것 자체는. 예. 근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정말 대통령실과 정말 전 당원들이 다 이렇게 힘써가지고 밀어주고 있는데도 52%라는 겨우 52%라는 그 득표율을 했다는 것은 김기현 후보가 가지고 있는 후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라면 과연 김기현 후보가 이렇게 당선은 됐지만 예. 앞으로의 행보에 있어서 본인이 어떠한 자생적인 힘을 가지고 당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의심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번 지도부 선출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내년 총선이 걸려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내년 총선에 이제 어쨌든 국회의원 포진을 후보 포진을 시킬 테고 이게 공천권이 이 작용을 할 텐데 김기현 후보는 후보 시절에 이제 대표는 후보 시절에 상향식 공천하겠다 했는데 이번 요구는 어찌 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에 힘을 주자 이런 차원이고 그렇다면 친윤 후보를 어떻게 할지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에요. 뭐 균형의 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네. 대통령과 그다음에 호흡을 좀 잘 맞출 수 있는 신진 후보들이 또 당선권에 배치되는 거 예. 그거가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지역에 또 그 지역에서 털을 잘 닦았던 사람들,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들, 예. 그 지역 출신의 유명 인사들 이렇게 해서 상향식 공천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무조건적 상향식 공천이 다 옳다고 볼 수도 없고 예. 무조건 낙하산처럼 다 꽂아 넣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가 어느 정도 균형을 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현 후보를 어느 정도는 좀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이 예. 제가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할 때 예. 김기현 후보가 원내대표를 하셨었거든요. 아, 예. 그러면서 이제 좀 일하시는 걸 좀 봤는데 뭐 민주당에서는 계속 뭐 바지 사장이라는 논평까지 내고 그렇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강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합리적이면서도 굉장히 어떤 선을 지키면서 강단이 좀 있었던 분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일했던 사람들 대다수가 아마 인정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아니면은 또 여권에서 누구누구를 좀 공천했으면 좋겠다라는 당연히 이야기가 있을 거고 제안이 있을 거지만 거기 아마 당의 총선 승리라는 면에 있어서 판단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정확하게 선을 긋는 것도 아마 김기현 대표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민주당에서 김기현 대표를 좀 폄훼하는 것이 있는데 막상 맞닥뜨려 보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전에 진박 감별사가 있고 그때 당시에 네. 이제 새누리당 시절에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옥새 파동이 있지 그랬죠. 않았습니까? 그런 갈등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는 그런 갈등이 있기 어렵다라고 보신가요? 예, 저는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천에 잡음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일정 부분 늘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 큰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잡음이 없을 수는 없을 텐데 그래도 어떤 대통령실과의 조율, 그다음에 이 여당 내에서의 조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최적화된 방식으로 잡음을 가장 적게 하는 방식으로 당을 이끌어갈 거는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이제 기대감. 보통은 이렇게 처음 출범을 하면 이제 기대감도 갖고 또 축하도 해주고 이런데 어제 민주당 말씀하셨다시피 네. 굉장히 센 논평을 대변인 명의로 냈어요.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 뜻대로 되니 속이 시원하십니까? 뭐 네. 바지 사장이다. 뭐 이런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겁니까? 뭐 전체적으로 어저께 결과를 보고 민주당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결과다. 뭐 말은 이렇게 좀 뭐 험하게 나갔을 수 있지만은 뭐 지금 최고 뭐 김기현 대표라든지 그냥 최고위원 구성을 보면 수석 최고위원이 김재원 대표 그 예. 수석 최고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옆에 태영호 앉아 계실 거고 예. 이제 우리가 아침마다 보는 최고위원회의 회의 테이블 생각을 해보면 예. 그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는 저는 명확하다고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나쁜 결과가 아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에 이제까지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진짜 공당으로서의 전당대회인지 물론 저는 당신 100%를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하고 싶진 않아요. 그 룰 자체는 당원들이 정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라 하고 싶진 않지만은 정말 대통령실에서의 정말 이러한 뭐 대통령실 일부 행정관의 개인적인 일탈인지 조직적인 움직임인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특정 후보를 너무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그 기존에 예를 들어서 유승민 후보, 유승민 의원, 그다음 나경원 의원 주저앉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얻은 어떤 김기현 대표라는 어떤 인물이 과연 어떤 합당한거나 어떤 누구 진짜 정당성 국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아마 비판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77.7%였죠. 네네. 예,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법 리스크로 내용이 좀 심각한데 지금 어쨌든 김기현 대표 체제도 출범을 했지만 안철수 또 우리 이쪽에서는 계속해서 이게 부정투표 얘기까지 좀 나오면서 이게 좀 당내 또 갈등의 어떤 불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앞으로는 좀 어떻게 좀 흘러갈 거라고 보신가요? 근데 경선 과정에 이 정도의 갈등은 거의 뭐 미미한 수준 아닙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됐을 때야 워낙 대선 끝나자마자 당 대표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이례적이기도 했고 워낙 지지세가 강했기 때문에 뭐 잡음이 났다고 해도 들리지도 않았을 텐데 되게 좀 치열한 선거들 같은 경우에는 온갖 내러티브들이 다 쏟아져 나오거든요. 예. 하다못해 저희 한나라당 과거에 또 무서웠죠. 예, 이명박 전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전 예, 대통령 그때 나왔던 혐의들로 다 그렇죠. 수감 생활 예. 하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이재명 대표 역시도 이낙연 대표와 대선 경쟁하면서 나왔던 게 대장동 이슈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당내 경선이 항상 더 무서운 법이고 거기에서 이 치명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정도의 내용은 물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봉합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울산 KTX 땅 또 대통령실의 어떤 선거 개입 이런 문제들인데. 네, 그렇죠. 이제 대통령실 선거 개입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이미 안철수 후보가 그 이 고위공 우리 공수처에 공수처. 고발을 해놓은 예, 상황이고 고발했죠. 고발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KTX 이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국민의힘 손을 떠났고 이제 민주당에게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공이. 예. 왜냐면 여기서 이제 TF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당내에는 좀 조용하겠지만은 민주당에서 공격하는 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겠죠. 예, 아무래도 이 땅 문제 정리를 좀 해가지고 아마 총선까지 끌고 가지 않을까. 당 대표로 계속 계시는 한.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되고 이제 어저께 김기현 이제 대표도 이제 그 전당대회 직후에 밝혔다시피 이제 지금 이제 또 여당과 야당의 이제 대표가 만나기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찌 보면 이거라도 다행이다 싶어요. 네. 진짜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기존의 여야가 어떻게 좀 만나가지고 뭔가 자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아쉬웠는데 어떻게 해서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이런 자리가 하나씩 만들어져 가는 부분. 물론 이제 대통령과 함께 만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그래도 여당 대표라도 취임 대표라도 만나서 일단은 전국을 좀 풀어가고 민생을 해결할 수 있는
뭐 사법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양쪽이 전부 다 예. 서로 정치적으로 민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씩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단은 조금 희망적인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정치가 예. 만나서 또 타협할 부분은 타협하고 합의할 부분은 합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 보이다 보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네. 예, 이제 다시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도 우리 민생을 위해서 또 민주당 지도부도 민생을 위해서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겠습니다.